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 말을 꺼낸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9에 남편을 잃고 30에 시아버지의 아이를 품게 된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7년, 우리는 아이만 없었지 꽤 잘 사는 부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나중에 들어와? 응, 아버지 가게 정리 좀 도와드리고 엄마가 무릎 아프다 해서 병원도 모셔다 드려야 해. 서울 변두리 낡았지만 정이 묻어나는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정육점, 2층은 시댁 식구들 집, 3층 한쪽 방이 우리 신혼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창수, 64. 고기만 보고 살아온 사람답게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지만 가끔 저녁에 남은 고기를 슬쩍 챙겨 올려보내던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라기, 이리 와서 한 점 먹어봐. 이건 오늘 손님도 못 먹은 특수부위여. 또박또박 국을 데워 밥상을 차리던 시어머니 영자는 그런 남편을 흘겨보면서도 결국 뼈를 골라 제 접시에 얹어주곤 했죠. 당신은 꼭 며느리부터 먹여야 속이 시원해? 아니, 우리 집에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쑥덕거리는 소리들 사이에 저의 서른이 천천히 익어가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끊어버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김민수 씨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 출근하던 사람이에요. 저랑 아침에 카톡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게 아니라 몸 안쪽이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빈 영안실 앞에서 시아버지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었습니다. 이 자식아,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게 어딨어. 이 못난 놈아. 시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붙들고 우리 아가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3층 우리 방은 가까스로 버티던 다리가 끊어진 다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회사도 당분간 그만두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냥 내려와서 같이 살자. 어차피 우리 둘 다 남편 잃은 처지에 혼자 있으면 더 미쳐. 내려와서 같이 밥이라도 해먹고 살자. 시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내려와. 위층에 혼자 두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 말 속엔 걱정, 죄책감, 그리고 저를 대하는 어색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층 신혼집을 정리하고 2층 시댁 거실 한쪽에 이불을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남편 없는 딸처럼. 처음 몇 달은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는 유리잔처럼 다뤘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정육점 문을 열고 내려갔고 시어머니와 저는 가게로 내려보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민수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아, 민수 얘긴 그만해야지, 그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자꾸 생각나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훌쩍거리면 시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울어. 참으면 병 된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퇴근하고 올라와서는 소파에 앉아 뉴스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놈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가게 물려받고 너랑 애나 하나 둘 참 미안하다. 며느라기. 저는 대답 대신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애도 못 낳고 남편도 못 지켜낸 여자. 스스로를 향한 비난은 밤마다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 압박골절입니다.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의사 말에 시아버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가게는 잠시 문을 닫으시든지 다른 분에게 맡기시든지 해야죠. 에이,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3사람 구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 멸치만 한 마진으로 버티는 가게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탄 시아버지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엉뚱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게 잠깐 도와드릴까요? 내가 고기 손질할 줄도 모르면서 뭘 해. 앞치마 두르고 계산이나 받는 건 할 수 있어요.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고 배달 주문 받는 것도 해보고요. 아버님, 가게 문 닫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너 아니었으면 우린 지금 당장 생계 걱정해야 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가게를 지키겠다는 내 선택이 훗날 우리 셋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허리 보호대를 차고 가게 한켠 의자에 앉아 무거운 고기 대신 주문서를 챙기던 시아버지는 점점 제게 의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손님 오면 먼저 인사 크게 하고 눈을 마주쳐. 고기 손질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뭘 원하는지 잘 들어. 시어머니는 주방 일을 도맡으며 둘이 잘해봐라 하고 뒤를 봐줬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면 가게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시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놈이 옆에 앉아있던 자리야. 저기 배달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던 놈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두어 번 눈을 깜빡이며 머릿속에 상상의 민수를 앉혀봅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앞치마, 낯익은 어깨, 익숙한 웃음소리. 그러면 어느새 눈이 뜨거워져서 믿음직했던 늠름한 뒷모습 대신 차량 파손 사진과 사망진단서가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가게라고 참고 있지 말고. 그 말이 위로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 깊은 곳을 긁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 기일을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가 쪽 친정 형님 장례 때문에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내일 제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제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언니 상가를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슬픔과 걱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얼굴로 밤 기차를 타던 날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일 제사 음식은 대충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하자. 민수도 이해할 거야. 네, 아버님.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민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만 따라주자. 작은 제사상 위 검은 양복에 단정한 미소를 띤 민수의 사진이 우리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소주 한 병과 잔 3개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것도 따라드릴까요? 그래, 오늘은 좀 마셔야겠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거실은 조용한 울음과 소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했는데, 내가 먼저 가야 했는데,
시아버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누가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서로의 슬픔이 같은 방향으로 진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슬픔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주병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시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등, 굳은 살이 잔뜩 베인 손, 언젠가 고깃덩이를 붙잡고 칼질을 하던 그 손이 이젠 제 손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님.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만 보면 더 마음이 아팠다. 민수랑 같이 있던 내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얼굴 보면 자꾸 민수 생각나서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시아버지의 눈이 알코올과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너는 참 애 같다. 어쩌다 이런 팔자를 타고 나서 그 말과 함께 갑자기 제 손을 쥔 힘이 세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편함이 가슴 깊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얼굴에 깊이 꽂혔습니다. 도연아, 나도 이제 너무 외롭다. 그 눈빛이 슬픔인지 다른 감정인지 순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주무세요. 취하셨어요. 제가 손을 빼려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더 꽉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어딘가 허탈하고 어딘가는 너무 뜨거운 눈빛.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전 며느리예요. 제 말에도 손목을 잡은 손은 가볍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겁과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질척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아, 민수 대신이라도 내가 그 뒤로의 장면은 지금도 또렷이 떠올리기 싫은 짧지만 긴 악몽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만하세요. 싫어요, 아버님. 그럼에도 병든 몸과 술 기운에 흔들리던 손이 경계를 넘어오는 걸 제가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대신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사실이 지금도 제 자신을 가장 미워하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밤엔 일부러 더 늦게까지 손님이 떠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둘 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면서도 둘 다 그 밤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요즘 왜 이렇게 둘 다 말이 없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늦은 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 싱크대에 붙잡고 겨우 숨을 고른 뒤 달력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넘었네. 설마 다음 날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요즘 생리가 한 달 넘게 안 와서요. 의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검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7주 차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는 축하만 쏙 빠진 채 임신 7주 네 글자만 쇳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창밖을 보는데 모든 풍경이 이상하게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아이지? 알면서도 묻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민수야, 나 어떡하냐? 너 없다고 너희 아버지가 나 그냥 다 끝내버릴까? 희미하게 떠오른 생각을 저는 스스로 두 손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아버님은? 어머님은? 이 집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야. 하지만 나 하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날 밤 그렇게 당하지도 않았겠죠. 며칠을 고민하다 시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끈 뒤 전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카운터 앞.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가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의사 말로는 지금 7주래요. 아버님도 아시죠? 지난 몇 달 동안 저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에겐 다른 남자 아무도 없었다는 거.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면 해라. 징역, 감옥 다 갈게. 근데 영자 엄마한테는 제발 말하지 마라. 그 사람 심장 버텨내지 못한다.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부서졌습니다. 아버님, 저는요, 경찰, 감옥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워요. 시아버지는 바닥을 내려치며 울었습니다. 나도 죽고 싶다, 지금. 근데 벌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밤 우리는 서로 다른 죄책감에 눌린 채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 더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인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분은? 없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버지, 시아버지예요. 의사의 눈썹이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상황이었는지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상담센터를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당장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선생님.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나중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낳든 지우든 무슨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의사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선택을 해도 그때 최선이었다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전 낙태동의서 위에 사인을 하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찢고 있었지만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 대기실에서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소리일 그 울음이 제게는 처형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악몽을 꾸고 울다 지치고 벽을 치다가 저는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죄의 결과로만 보고 싶지 않다.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정말 최선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선택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당연하게 흘렀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동네 사람들 눈에는 늦게 소식이 생긴 며느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 도연 씨 축하해. 민수도 하늘에서 좋아하겠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이 집도 아기 웃음소리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늦게 보내준 선물 같지 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방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르는 진실을 배 한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폭발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임신 6개월 무렵 저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며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왔습니다. 세면도구, 잠옷, 그리고 제가 미처 숨기지 못했던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와 영수증들. 도연아, 이게 뭐냐?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임신 7주, 8주, 9주 이때가 언젠 줄 알아? 내가 언니 상갓집 갔다 오느라 집 비웠던 그 달이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떨렸습니다. 대답해. 애 아빠가 민수야 아니면 목이 바짝 말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가에 기대 서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전부 내 잘못이야. 도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병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그 밤, 도연이의 울음, 자신의 외로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는 고백. 죽어도 싸다 나. 너무 미안하다. 도연이한테도 너한테도 민수한테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뺨을 힘껏 갈겼습니다. 너는 뭐야? 왜 그때 소리를 질러서 우리 집을 깨부수질 않았어? 왜 그때 나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했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뺨이 얼얼했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누굴 향한 죄송이야? 나야? 민수야? 내 뱃속에야? 누구한테 죄송한 건데? 시어머니의 울음은 통곡으로 번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이야. 어떻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넌 내 며느리였잖아. 내 딸 같다고, 내 딸처럼 생각했다고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더 아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편하게 숨쉬고 산 날이 없어요. 입 다물어.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산 예정일이 적힌 종이를 구겨진 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이내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너 잘못 아니다. 그래도 내 눈엔 내 얼굴이 아직 너무 아프다. 당분간 보지 말자. 애 낳고 싶으면 낳고 아니면 내 맘대로 해라. 그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 잘못 아니다라는 네 글자에 잠깐 위로를 받았다가 내 눈엔 내 얼굴이 아직 너무 아프다라는 말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는 한 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줄 수 있겠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정말 그를 용서해버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끝까지 미워할 자신도 없어서,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는 선택은 곧 혼자 살아가겠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집에도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키고 싶어. 엄마는 탓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남한테 다 말 못하는 상처 하나쯤 다들 안고 사는 거지.
애는 낳기만 하면 우리가 같이 키워줄게. 그 말에 거짓 위로라도 얻고 싶었습니다. 출산날 분만실에서 의사는 물었습니다. 아기 아버지 분만실 안 들어오세요? 없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서에는 남편 민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이 사망한 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그의 아이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종이에 그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그치만 이 애를 누구 아이로도 만들 수 없어서 결국 너의 이름을 빌릴 수밖에 없었어. 아이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 누구보다 이 아이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이 아이가 내게 끼워지는 족쇄 같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름은요? 민준이요. 아빠 이름 한 글자 빼고 준 걸로 할게요. 아빠도 참 좋아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6살이 되었고 저는 마트 계산원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는 없어? 어느 날 아이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할아버지가 놀이터도 데려다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는데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는 말이야 말을 잇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허리를 굽힌 채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썰고 있을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잠시 겹쳐 보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셔. 엄마 할아버지도 아빠 할아버지도. 그래서 민준이 할아버지는 바람이랑 햇살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 창밖 바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작년 겨울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서 사흘 만에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날 상복을 입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뜸들이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 통해서 남겨둔 거야. 정식 유서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메모 같은 거라 굳이 안 줘도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이가 자고 난 뒤 밤늦게서야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구겨진 A사 용지에 갈라진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걸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다. 나는 끝까지 너한테 아버님이란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한다.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민수 이름으로 살아갈 그 애는 나를 닮았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차라리 내 웃음을 닮았다고 해라. 민수의 착한 눈을 닮았다고 해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도 이름도 아니고 사과밖에 없다. 아무도 모르게 평생 나를 미워해도 된다. 대신 제발 너는 내 인생을 죄책감으로 다 태워버리지 말아라. 벌은 내가 대신 받을게. 창수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벌을 받겠다고? 무슨 벌을 더 받아? 이미 나는 평생형인데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옆방에서 자면서 가끔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방 문을 살짝 열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엄마의 잘못도 외할아버지의 죄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웃으면 된다. 그래서 미안해. 미안한데 그래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에 명쾌한 결론은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죽었고 시어머니는 지방 작은 요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민준이었나? 사진 좀 보여줘 하지만 저는 아직 사진 한 장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엄마, 아빠 얘기해줘. 밤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는 고기 굽는 걸 참 좋아했어. 손이 거칠었는데 너 놀이터에서 넘어지면 그 손으로 무릎 털어주면서 괜찮다고 웃던 사람이야. 그 이야기 속 아빠는 늘 김민수입니다. 민준이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법적인 아버지이자 제가 사랑했던 남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진실은 늘 그 뒤편에서 조용히 울고 있지만 그 눈물까지 아이에게 지우개처럼 건네줄 수는 없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시아버지의 아이를 품었던 여자, 남편의 이름으로 아들을 키우는 여자, 그리고 평생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를 속으로만 떠들어대는 여자. 그게 저 도연이라는 사람의 새드엔딩입니다. 이번 사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